네, 저는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저녁에 김한길 대표님과 요즘의 시국 그리고 또 그 시국 뒤에 얽혀있는 아주 깨알같이 재미있는 얘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낮에는 전주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조금 전에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벌떡 일으켜 세우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동욱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듣기로는 김한길 대표께 혼외자가 진실 여부가 규명이 되기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는데 말을 바꿨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분이 말 바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한 것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직전에 9월 16일 날 저와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하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은 진실규명이라고 저나 박근혜 대통령이라 같은 진실규명이란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게 인터넷도 안 보십니까? 인터넷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조금 눈치는 채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진실규명은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의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려야 된다는 진실규명이었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진실규명은 혼의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유신시대에도 없던 방식으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한 것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저와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그 진실규명,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혹이 분명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물었어요. 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의혹이 명백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의혹이 아무것도 안 밝혀졌는데 덜컥 사표를 수리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보통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선거법에 의해서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의 총수를 이렇게 소문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찍어내기 한 것은 대단히 아나무인식 무리한 정치의 전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아서 규탄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대표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제게 요즘에 전화해서 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도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요즘에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여자친구 사귄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씩 전화해봐라 이렇게 내가 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번에 없으신가요? 이건 제 사생활입니다. 저는 사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공포 정치, 공작 정치가 판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다는 분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뒷조사하고 과거 조사해내가지고 흠잡을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망신 주고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이제 거침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떨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대를 한 3, 40년 뒤로 거꾸로 돌리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말이죠. 세간의 그 말초적 관심은 그 차 총장이 정말 후보자가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본인은 나 유전자 검사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최동욱 이제 전 검찰총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분에게 혼외로 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 모르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특정한 사람이 옛날에 연애해서 혼외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우리 당의 임무입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가려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이 혐의로서 확인하고 네.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 검찰총장을 막연한 소문 하나로 코너에 몰아서 찍어내서 몰아내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손을 본 거죠. 그것도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참 세상 보는 눈이 있으세요. 처음에 모 신문에 이제 혼외자식 얘기,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을 때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요, 그때는 아직 다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이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적 의사가 개입돼 있다 하고 국민들이 다수가 금방 그렇게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동욱 총장이 처음에 이 기사가 모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비열하고 무참하게 찍어내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원칙과 소신이란 말은 이제 다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 원칙과 소신. 예, 그걸 소신이라고 그런다면 대단히 잘못된 소신이고요.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정기관의 장들도 보장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다 물러났습니다. 이게 과연 다른 국가 경영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던 진영 씨도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연락이 끊기고 있는데요. 물론 즉각 대통령이 사표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힘주어서 공약했던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매달 20만 원씩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지금 내던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사표로서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기초연금, 무상보육 하여튼 16개 생애 주기별 공약을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육, 무상보육 문제, 대개 복지를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갓난 아이부터 노인분들에게까지 했던 주요 복지공약 16개를 모두 후퇴시키거나 백지화하는 배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아이도 속였고 노인도 속였고 온 국민을 속인 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대표님께서 요즘에 이제 시중에 화제가 되는 것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말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 시중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표절이라고 안 합니다. 나쁜 대통령, 예. 네, 굉장히 정말 그분이 했던 정확한 정말로 촌철살인이었는데 그걸 정말로 대로 받은 걸 말로 돌려주신 것 같아요. 예, 만약 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때 달콤한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무슨 짓을 써서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된다, 이렇게 미리부터 계획했던 거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워낙에 이런 큰 일들이 있어서 좀 딱딱한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옷이 말이죠, 이미 이제 상표가 된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몇 벌 있는지 갈아입긴 하시는 건지 빨아입긴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니, 가는 데마다 이거 빨아입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노숙자에게 뭘 그렇게 기대하세요? 네. 속옷은 잘 갈아입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신경 써주셔서. 이 옷이 그래도요 괜찮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회담하자고 해놓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이거 입고 갈까봐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양복 입고 와야 된다고 따로 통보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당하고 청와대가 사과했습니다. 아시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슨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게 다 이 옷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대표님은 지금 거의 이게 한 달 넘게 이 한 벌로 버티시는데 그 어떤 분은 자리에 갈 때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주에서 이 광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트위터에서는 뭐가 화제인가 하니 어떤 여자분은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매일 옷을 바꿔 입는데 김한길이는 전국을 매일 다니면서도 계속 한 가지 옷만 입고 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진이 쭉 그 SNS에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옷 입고 있는 것은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울의 시청 앞 광장 천막에서 한 달을 노숙을 했는데요. 이 노숙자의 복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복장을 하고 노숙자 복장을 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제 차림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전국을 또 도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것 노숙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청 광장 옆에 보면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가면 노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진짜 노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시청 앞 이제 우리 천막이 있는데요. 그 옆이 지하철역입니다. 그 이제 화장실 갈 때는 그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전문 노숙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면 대단히 반겨주시고요. 자리도 잘 양보해 주시고 그 시청 앞에 우리 노숙계에서는 그래도 김한길을 참 잘 대접해 준다. 언제까지 이 옷을 입으실까요? 글쎄요, 저도 빨리 옷도 좀 갈아입고 멋있는 양복 입고 국회에서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민주당 대표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변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다시 그분이 우뚝 세워주시기에는 기대하기가 난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더 많은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뜻을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제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이 엄중한 상황을 잘 알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숙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그 시청 앞 노숙을 떠나서 구리에 가서 그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아침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몸이 좀 불편한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는 제대로 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마을에 관해서 소음이 없어서 정말 편히 잘 수 있었는데 이미 몸은 시끄러운 데서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아마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청 앞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귀를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주무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소에도 귀마개를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구중궁궐에서. 그래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대통령은 참 불행한 대통령이죠.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다시 9월 16일로 돌아가면 국회 그분이 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실까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 일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보니까 이 큰 노트에 새까맣게 뭘 다 쏘셨어요. 수첩 본래 그분이 수첩 아니 수첩이 아니고 큰 노트에. 이제 노트
예, 수첩공주 그런 거 아니고요. 노트에 빽빽하게 써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판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 가서 책임 묻고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답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아, 경제민주화 뭐 이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 좀 듣다가 아니 그런데 사과 얘기는 매듭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지요.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과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대개 측근 비리가 있거나 국가기관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들의 사과라는 것은 재판이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확인돼서 기소한 단계에서 대통령들이 사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선거법에 의해서 혐의가 확인돼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지금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을 안 하시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정권 때 일을 왜 제가 사과합니까? 이렇게 답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했죠. 사과 얘기 좀 마저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점에 대해서 인정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 사흘 앞두고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단 증거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여직원이 댓글 많이 달은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단정적으로 댓글단 증거가 없다고 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네. 밝혀졌다면 그 점은 사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특별히 말을 안 하시고 네. 또 이제 그분이 준비하신 내용,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아직 국정원이 공개도 하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획득했는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산의 유세장에서 그렇죠. 12월 14일입니다. 네.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본부장이 그것을 그대로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대통령이 답변했어요. 그것은 이미 정문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했던 내용이고 뭐 월간지에 남북회담 대화록이라고 이미 실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다시 대통령께 얘기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정문원 의원이 읽은 대화록이나 그 월간지에 실렸던 대화록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나중에 국정원이 불법적이나마 그것을 정식으로 공개한 그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내용을 부산 유세장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본부장이 낭독한 것입니다. 네. 이 점은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더 말씀이 없이 또 이제 다른 얘기, 적어온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과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37년 전에 긴급조치로 옥살이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재판정이 유신이나 긴급조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7년 전 재판에서 내 아버지에게 옥살이를 때린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사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37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 억울한 옥살이 시킨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라도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네. 그런 모든 말이 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통합정치 시절에 있었던 정말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말을 어디 이런 음식점에 가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그 아버님과 대통령의 아버님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 또 그 뒤에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를 이제 불행하게 잃고 세상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조용히 사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MBC에서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세상에 다시 등장할 때 제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때는 그 수필가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소개됐고요. 네. 책을 한 권 그때 써가지고 십몇 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 정계복귀를 도와주신 거네요, 대통령. 그렇게 됐나요?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요. 제게도 참 죄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때 토크쇼하고 마지막에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인사말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씨였으니까요. 이 박근혜 씨와 저는 동갑인데 같은 세월을 살기는 했지만 아주 또 다르게 살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던 동안에 저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면회 다니면서 청춘의 세월을 까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마지막 인사말에 대해서 박근혜 씨와 박근혜 씨를 돕던 비서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항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16일 날 만났을 때 저의 아버지의 일로 아버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뭐 유감입니다라든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라든지 뭐 그런 표현이 있을 거라는 대표님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미안해, 오히려 저는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네. 대단히 차가운 표정이셨어요. 네. 아마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저 사과를 할 수 없다 하는 굳은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 위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쭉 이어서 사실은 민의를 왜곡하고 국기를 흔들고 헌정을 유린하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작년 대선이.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참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진영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선거 때 했던 그런 복지 공약들을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또 김 대표님은 아니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제목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잖아요. 저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답변은 민주주의가 정말 밥 먹여줍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잘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기초연금 노인들께 2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것도 돈이 없어서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그 깎아준 세금만 다시 그대로 받기만 해도 6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나라에. 그런데 어른들 기초연금 드리는데 20만 원씩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 드리는데 필요한 돈이 14조 원쯤 돼요. 저는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하고 만났을 때 말하기를 이것은 내 소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다시 옛날처럼 받는 것, 옛날만큼 받는 것, 법인세를 25%로 원래 받던 만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안 하겠다고 소신이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돈이 없어서 약속했던 거 못 지킨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돈 없고 힘 없고 이 때가 없는 분들, 이 서민과 중산층들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돈 있고 권력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진심으로 같이 걱정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 기대하는 것 참 무망한 일이다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시죠. 재벌들은 지금 수백조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고, 또 지난 정권 때 재벌들의 법인세 감세로 20조, 한 20조씩 재벌들에게 돈을 어떻게 보면 준 건데, 그 돈을 국민들이 전부 나눠서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재벌들에게 돈을 몰아주고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다시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우리 이 경제는요, 돈 가진 사람들, 이 재벌들, 금고가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더 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가진 자들만 계속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것도 갖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계에 부닥쳤거든요. 지금 우리 박병원 위원장께서 20조 1년이면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줬던 것 걷기만 해도 20조는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20조는 얼마만한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잖아요. 청년들이 뭐 일해보려고 해도 창업 지원해줄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졸업하는 모든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1억 원 가까운 돈을 창업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20조 혹은 30조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가령 이명박 정권이 4대강 망친다고 쓴 돈 있잖아요. 22조. 그 돈이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1억 원 가까운 창업 지원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돈이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을 망치고 토건업자들 주머니 불려주는데 쓴 것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개방되셨어요. 제 옆에서 이렇게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까? 네네. 화가 굉장히 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의 내용이 조금 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랬던 어떤 정책이 이 정부에 와서 바로 잡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로 잡혀지는 게 아니고 더욱 심화돼서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공약 뒤집고 16개 생애 주기별 공약 다 뒤집는데 정말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장관, 정부 내에서 이제 반발하고 항명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정부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이런 게 정부 안에 이미 균열이 생긴 건 아닐까요? 글쎄요, 집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지요. 7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안의 조직의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라를 위한 걱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 꿈꾸는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각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있어요. 부자와 권력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민주당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런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도 뒤에 서 계신데 요새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실력 쌓은 만큼 다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다 뼈저리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자식들 자리 직장 못 찾아서 실업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다 좋은 직장, 무슨 수를 써서 들어갔는지 다 좋은 직장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인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맞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무너지면 우리 민생도 무너진다 하는 것, 우리 정말 민주주의가 똑바로 서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 하는 생각 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국의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옷 한 벌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께 민주당 정말 죄진 거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선거였는데 우리 민주당이 부족해서 그거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이 정권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일하겠고요. 무조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